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86페이지에 자, 르네상스, 그리고 르네상스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르네상스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은 이탈리아였어, 이탈리아. 자, 그런데 일단 르네상스가 뭔가를 먼저 봐야겠지. 르네상스가 뭘까? 무슨 뜻일까? 르네상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우리 교과서 86페이지에 보면은 또 나와 있어. 르네상스의 단어 뜻이 뭐래? 프랑스어로 재생 혹은 부활이라는 뜻이래. 자, 그러면은 뭐가 재생되고 뭐가 부활했을까? 뭐가 재생되고 뭐가 부활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믿음이 좀 약간 옅어지면서 그냥 종교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리고 보면은 이 시대 거가 더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거였어. 아, 우리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이나 예술이 이만큼 발전해 있었는데 중세 야만인들,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우리의 문화를 파괴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문화, 제대로 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의 문화를 다시 부활시켜야 돼?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재생, 부활, 뭐가 재생하고 뭐가 부활해?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그런데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중세시대의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세시대에는 문화의 최고는 뭐? 종교와 신이지.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도 다 뭐처럼 생겼었어? 인간처럼 생겼잖아. 자, 그래서 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부활을 한다. 이것을 바로 인간 중심의 문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 중심의 문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르네상스의 흐름이 나타났던 배경을 볼게요. 르네상스의 배경.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흑사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에 권위가 많이 내려가게 됐어. 자, 십자군 전쟁은 누가 가자고 했었니? 교황이 가자고 했지? 근데 실패했어. 그 교황의 권위가 내려가. 흑사병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이 기도가 흑사병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종교,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년전쟁이나 장미전쟁 같은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교황님 밑에서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보다는 우리는 프랑스의 국민들, 영국의 국민들, 이러한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됐었고, 이 국민국가와 크리스트교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보였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프랑스의 왕이 로마에 있던 교황을 납치했어. 왕이 교황을 납치해가지고 자기네 프랑스에다 가둬버렸어. 이것을 이 프랑스 왕이 프랑스의 아비뇽이란 데다가 교황을 가두었다라고 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중세시대라고 한번 생각해봐. 감히 프랑스의 왕이 우리 교황님을 자기 성에다 가둬버렸어. 이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돼? 중세시대였다면? 와, 저 프랑스 왕 저놈은 이단이다, 사탄이다. 사탄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 교황님을 구하자 해야겠지? 근데 이미 중세시대가 한풀 꺾이고 교황의 힘이 약해지니까 프랑스 왕이 교황을 잡아갔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네? 아싸,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각국 여러 나라들은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특히 가장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발전했던 지역이 교황이 살고 있던 나라. 어디에 살고 있었어? 이때 교황이 이탈리아에 있었지. 바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이때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흑사병 이후에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가 대체 우리한테 뭐를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에 대한 회의감.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께서 우리를 구원에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 아, 성경에서 혹은 교회 신부님,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혹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이 중세 시대의 작품과 달랐던 이유,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예술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리스트교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 이들이 했던 크리스트교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이 뭐였을까? 바로 인체 해부야. 사람의 시체를 해부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의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근육의 움직임이나 또 인간의 표정이 어떤 표정을 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인체를 해부해 가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당연히 종교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종교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회의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까?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배경은 뭐였을까? 자, 우선 이탈리아에는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니? 옛날 이탈리아에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 시대 문화재가 아직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는 많이 남아있었어.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있었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학자들, 동로마의 학자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죠. 동로마의 학자들이 이주를 해왔고요. 또 이 이탈리아,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국가들은 또 뭐가 많았을까? 돈이 많았죠, 돈이. 베네치아 같은 도시들, 베네치아, 제노바, 뭐 밀라노, 피렌체 이런 도시들,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력을 획득했죠. 그러면은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기존의 크리스트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러한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르네상스의 중심 사상은 뭘까? 중심 사상. 누가 중심이에요? 네, 인간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르네상스의 중심 사상을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한자로 번역된 인문주의라고 하면 대충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걸 영어로 하면은 휴머니즘이라고 해, 그냥 쉽게 말해서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가 르네상스 하면 아마 주로 예술 작품을 주로 봤었을 건데, 이 르네상스가 제일 처음 시작된 거는 원래는 문학 작품이었어. 문학.
마지막 중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 지옥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이 신곡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신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최초로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문학을 썼던 사람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시인인데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를 썼대. 자,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자,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무슨 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거 서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가 쓴 시를 우리는 서정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우리 요 데카, 우리 지난번에 달력 배울 때 했었어. 데카니까 이거는 뭐랑 관련된 얘기일까? 데카는 숫자 몇이라고 했니? DC는 12가 아니라 1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데카메론은요, 열흘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흑사병에 걸려서 이 도망쳐온 남자와 여자가, 남자 10명이서 어떤 교회에서 열흘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에 대해 했던 얘기들을 엮은 책이라고 해요. 근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얘기들도 이 사회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중간에 막 신을 욕하기도 하고 뭐 종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는 이 데카메론은 금서로 지정이 됐었다고 해요. 지금은 읽을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신에 대해서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책이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술. 대표적인 예술가 우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 다음에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사람인데, 자, 우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 사람은 그냥 천재지, 천재? 만능 천재? 아는 게 너무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는 본인이 뭔가 기계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싶었대.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돈이 없어. 기계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부자들한테 후원을 받아야 돼. 하지만 부자들은 이러한 기계에 관심을 갖지가 않아. 제가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 제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기 하인들 시키면 되는데 뭘 기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너는 그냥 그림이나 그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림이죠. 모나리자도 초상하고요. 아까 우리 최후의 만찬도 이 성당의 식당 벽에다가 그린 그림이었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겼던 아이디어 노트가 빌 게이츠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예술가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본인은 조각을 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조각상, 다비드상. 우선 다비드상,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예수 안고 있는 피에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말년의 미켈란젤로한테는 이러한 조각의 의뢰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림을 그리는 의뢰만 들어왔었대. 그래가지고 제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같은 작품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파엘로는 이 중에서
가장 화가적인 일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아테네 학당이나 아니면은 주로 성모 마리아를 되게 많이 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러한 예술이 발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특히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은 인체를 해부함으로써 이 인간의 근육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중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된 예술이 나타날 수가 있었대. 그 다음 이 시대의 건축. 자,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중세 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야만인들의 양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에 교회를 만들었던 건축 양식을 무슨 양식이라고 배웠었니? 뾰족한 탑이 있는 거? 고딕 양식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 고딕 양식은 원래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 게르만족의 양식이라는 뜻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단순히 높기만한 탑 따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을 새롭게 사용을 했는데, 바로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에 있죠. 근데 이 성베드로 성당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러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처음에는 헌금이나 기부금 이런 걸로 충당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걸로도 모자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교황의 젖소라고 불렸던 신성로마 제국 독일 지역에서 어떤 걸 판매했던 거죠. 너희들이 내는 돈의 액수에 따라 너희가 나중에 받을 벌이 사라진다. 이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그만큼 사라질 것이다.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불리는 것을 판매해서 만들었던 성당이 바로 요거야. 그리고 이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판매함으로써 나중에 독일 지역에서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커지면서 종교개혁이 발생을 했죠.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르네상스에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이러한 예술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발전했다면은 이탈리아의 북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나라가 나올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나오겠죠? 근데 그 이탈리아와 이 독일, 프랑스 지역의 경계선을 차지하고 있는 산맥이 알프스 산맥인데, 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지역은 이탈리아만큼 사람들이 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좀 더 내가 돈이 없는 이 사회의 현실, 왜 우리는 못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못 사는데 신께서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신은 우리가 굶어 죽는데 양식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 알프스 북쪽의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비판에다가 자기들이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까지 했었어. 그래서 이탈리아의 북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요, 바로 종교의 부패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종교의 부패와 현실 사회를 비판. 그래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에라스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의 네덜란드 사람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없었어. 아직은. 아무튼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이 썼던 우신예찬. 우는 어리석을 우자거든. 바보신 만세라는 책이야. 신이 바보래. 신이 바보고 그러한 바보 멍청한 신 만세 이러니까 이거 그냥 대놓고 그냥
신과 이런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우리 유토피아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네. 유토피아는 어떤 걸 유토피아라고 하니? 영화의 뭔가 이상적인 세계.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 그럼 지금 현재는 무슨 세계야? 이상적이지 않은 세계인 거지.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지금 현생은 망했어. 우리가 못 가는 이 세계가 유토피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종교의 영향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언어 역시 라틴어가 아닌 자기네들, 자기 국어, 자기들의 문학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자국어 문학이 발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 바로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영어로 된 희곡 작품을 쓰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마 기존에 있던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영어에서 쓰는 단어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은 이 셰익스피어가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스파냐에서는 또 이 당시에는 아직 유럽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어떤 나라의 유명한 작가가 또 책을 썼어.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인데 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키호테라는 책을 썼죠. 돈키호테도 들어봤지 얘들아? 돈키호테 무슨 내용이니? 이 돈키호테는 좀 원래는 농사 짓던 사람이었는데 얘가 어느 날 좀 충격을 먹고 머리가 휘까닥 가가지고 그냥 내가 중세시대의 기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사회가 중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풍차보고 거인이다 하고서 뭐 잡으려고 하고 뭐 마차가 서커스단 보고서 무슨 어느 나라 공주니까 뭐 내가 구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사회에는 기사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풍자한 책이었어요. 자, 또한 이 시대에는요 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이 발전한 이유, 물론 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바로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중국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자친다. 빵 쏘는 거. 그치? 바로 화약이 보급이 돼. 자, 화약이 보급이 되면서 이 중국에서는 이 화약을 이용해서 기껏해야 큰 대포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작은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굉장히 작은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 바로 스위스에서 시계 만들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화약으로 만든 대포를 소형화시킨 거야. 그래서 원래 대포는 끌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 스위스의 이 시계 장인들이 이 화약 대포를 소형화시키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총을 만들었어. 총. 이 당시엔 아직은 장총이었지. 화승총이라고 하는 총을 만들었고요. 이 총은 그 전에 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사들에게 필요한 거 뭐 있니? 이상 우선 말을 잘 탈 수 있어야 되고요. 갑옷의 무게가 엄청나겠지? 그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말에 타고 엄청나게 무거운 창을 들고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힘까지 있어야 돼. 거의 그 투구부터
여기 발 밑에까지 갑옷을 풀세트로 갖춰 입으면은 거의 한 40kg 정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40kg 정도 되는 갑옷을 갖춰 입고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창을 들고 휘두를 수 있어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로 말까지 타야 돼. 당연히 기사는 아무나 할 수 없었겠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이 돈 주고 뭐 갑옷도 사고 창도 사고 말도 사고 하면서 열심히 익힌 기사들, 얘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이 총을 그냥 총 장전하고 쏘는 방법만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야. 1시간도 안 걸려서 총을 장전하고 배우는 이 쏘는 법을 배운 사람한테 한 방에 픽 쓰러지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기사들은 그러면 이 총으로부터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해? 갑옷을 더 두껍게 만들어.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지? 잘 못 피하겠지? 그리고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으면 한번 넘어졌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기사가 그냥 웃긴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점점점 이렇게 기사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가면서 이 화약을 통해서 기사의 몰락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대 중국으로부터 또 새로운 게 들어왔어. 방향을 알 수 있는 신기한 장치. 나침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이 태양 혹은 별자리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신기한 기계 장치, 아스트롤라베라는 게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인들은 바다로, 더 넓은, 더 멀리 있는 바다로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종이, 이슬람을 거쳐서 종이가 널리 퍼지게 되고, 이 종이에다가 새롭게 글자를 찍는 방법을 또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해내.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활판 인쇄술, 구텐베르크.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는 아마 중국일 거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활판 인쇄술은 우리나라야.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활판 인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구텐베르크야.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활판 인쇄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아시아, 동양보다는 서양에 좀 더 유리해. 왜? 우리 동양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잖아, 이 당시에. 한자로는 이 활판을 만들어봤자 힘들어. 한자가 한두 개냐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알파벳만 만들면 되지. A부터 Z까지 혹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적은 활자로 많은 책을 편찬할 수가 있어.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이 활판 인쇄술로 편찬을 했던 게 바로 성경이었던 거죠. 성경.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성경 하나쯤은 갖고 싶은데, 이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순식간에 성경이 널리 보급이 되게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책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또다시 책으로서 편찬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래서 그 결과 사상과 지식이 널리 보급되었어요. 그리고 이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새로운 발견이 또 책으로 편찬이 돼가지고 널리 보급이 되었는데, 바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주장했던 지동설이야. 지동설.
원래 이 지동설을 제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옛날 그리스의 어떤 학자였대. 근데 이 그리스의 어떤 학자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늘이 움직인다 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의 기본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옛날 그리스 학자의 책을 발견하고서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지구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왠지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뭐가 잘못될 것 같아.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본인 자신이 성직자, 신학자이기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래도 내 생각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죽기 직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는데 여기에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이 책을 보고서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라고서 본인이 개량했던 망원경을 이용해서 실제로 하늘을 보고 관측했던 사람. 그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망원경.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움직임, 우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실제 우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었대. 하지만 이 갈릴레이는요 나중에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 종교 재판에 끌려갔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너는 진짜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갈릴레이는 그 이후 죽을 때까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가택 연금을 당했었다고 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는 재판장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이지.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하진 않았을 거고 나중에 누군가가 갈릴레이 이야기 쓰면서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